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정호김, 김영주 전 의원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공천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오후에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10%로 분류된 대상자들에 대해서 컷오프, 그러니까 공천 배제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하위 10%에 해당하는 지역구 의원 최대 7명이 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하위 통보 20%가 알려지면서 당사자들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좀 비슷한 일이 반복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컷오프라 그러면은 반발은 하겠지만 네. 반발 수위가 과연 민주당 같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민주당 같은 경우는 본인이 친명이 아니라서 내지는 찐명이 아니라서 네. 지금 그 10%, 20%의 그 범위 안에 지금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본인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상식으로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수가 예를 든다면 20%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90%가 지금 친명이 아닌 사람이잖아요. 친문 내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반발이 집단화돼서 오늘 의총에서도 상당히 그 불만이 팽배했지만,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지금 뭐 한동훈 위원장이 자기 계파를 지금 만든 상황도 아니고,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한 7명 중에 부울경에 3명이 포함됐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점수로 볼 때 최하위 성적을 점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경선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만은 있으나 민주당 정도의 수준으로까지 치닫지는 않으리라고 조심스럽게 예단해 봅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그렇게 된 배경에는 우선은 그 20대 때 물갈이 폭이 TK 같은 건 70% 넘었어요. 또 21대에도 64% 정도 가까이 됐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다스놓은 컷오프할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대체로 원칙이 결과적으로 현역들에게 있어서 완전히 컷오프 시키는 것보다는 대체로 경선을 시켜주는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실제로 7%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7%까지 다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의구심마저 듭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제 우리 사무총장이 얘기하듯이 험지 출마를 한 경우, 지역구를 옮긴 네. 경우는 컷오프 대상이었다 하더라도 빼준다, 그런 얘기조차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PK 지역도 3곳, 그렇다면 TK 지역이 한 4곳 정도 된다는데 그나마도 그렇게 다 나올까조차도 의심스럽고, 오히려 지금 현재는 말하자면 지금 현재 앞으로 나와 있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뭐 용산 출신들이 오느냐 하는 부분도 거의 많이 의구심이 희석된 상태거든요. 뭐 해운대 주진우 법률비서관을 제외하거나 뭐 전희경 전 의원은 사실은 뭐 그야말로 특혜가 주어지는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대체로 공관위 자체가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뭐 몇 명이 5, 6명 정도의 컷오프 대상자가 반발은 하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 전체가 말하자면 국민의힘의 내용을 겪게 되는 그런 구조까지로 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공관위는 공천 심사가 보류된 78개 지역에 대한 심사도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현재까지 여당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강남과 영남권 공천이 아직 좀 정리가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될 걸로 보시나요? 강남과 영남권은 공천만 받으면 곧 당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위 뭐 대통령실이라든지 장차관이라든지 이런저런 그 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다수가 그 지역에 출마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으로서는 공천이 잘 됐다는 얘기보다는 일단 시끄럽지 않게 하는 것만으로도 상대적으로 시스템 공천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너무나 지금 그 공천 과정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제3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이 사람들이 제3지대로 튕겨져 나가는 상황은 만들지 않겠다라는 그 목표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컷오프 대상을
일정 정도 상대적 험지에 재배치한다든지 해가지고 명분을 준다든지 아니면 경선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반드시 공천을 줘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이사이에 또 좋은 지역에 이렇게 전략 공천도 시키고 이제 그런 전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역 재배치도 물론 있을 것이고 또 불가피하게 컷오프도 있을 것이지만은 그 자체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상황은 안 만들겠다라는 의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현역 의원 재배치, 경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정리될 걸로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재배치는 어느 정도 됐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재배치를 하는 것 자체도 그 조혜진 의원 케이스처럼 그 지역에서 수용을 해야만 되는 것이고, 오히려 재배치를 잘못하면 이기지도 못하고 지역만 시끄러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뭐 PK 지역의 몇 개 지역 재배치하는 것으로 정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제는 아마 막바지에 들어가서는 상당히 많은 어떤 그 뭡니까 지역적 저항이 있더라도 과감한 어떤 그 배치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서울 광진구 지역을 찾았습니다. 광진 지역은 아무래도 서울의 핵심 지역으로 꼽히는 한강벨트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지난 총선 당시 한강벨트에서 용산을 빼고는 다 민주당이 빼앗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한강벨트에 승리하겠다 이런 의지가 좀 강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그래서 벨트가 몇 군데 있지 네. 않습니까? 낙동강 벨트, 한강 벨트, 반도체 벨트. 낙동강 벨트에서는 두서너 군데를 완전히 국민의힘이 가져가게 되면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는 완전히 그 승리하는 완벽한 그리고 이제 한강 벨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한강 이북은 민주당이 우세하고 한강 이남은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우세합니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한강 벨트가 격전지인데 말씀하셨듯이 4년 전에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는데 요번에 이제 이 한강 벨트에서 지방선거도 그랬고 대선 때도 굉장히 유의미한 성적을 거둔 바가 있는 데다가 지금 그 한강 벨트의 중요 지역에서 민주당의 그 공천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임종석 전 의원이 나오고자 하는 중성동 갑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지역을 어찌됐든 험지가 아닌 격전지로 만들어서 이 격전지에서 드라마틱한 승리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그 승기를 잡을 수 있고 수도권에서 나름대로 국민의 힘이 그 뭐라 그럴까요? 잃어버린 4년의 어떤 그 분노 내지는 회한을 이제 회복할 수 있다, 탈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희망이 바로 이 한강 벨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지역이죠. 네,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 광진 지역의 갑을 후보가 결정이 났습니다. 민주당은 얼 지역은 고민정 의원으로 결정됐지만 갑 지역은 아직까지 결정되지 못했습니다. 후보가 굉장히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난번 오세훈 시장이 광진을 해서 졌죠. 실제로 내용적으로 보면 오신환 후보가 고민정 후보의 경력이나 모든 면을 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박빙 열세 지역으로 됩니다. 근데 지형은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국민의힘에. 그리고 실제로 광진은 구청장이 다 국민의힘 구청장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힘이 약간 딸리지만 조금만 더 힘을 보태면 이길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성동과 강동, 송파의 중심에 광진이 있기 때문에 김병민 최고와 오신환 후보에게 힘을 더 실어주는 것이 굉장히 한편으로 보면 성동 지역이나 강동 지역에도 나비 효과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발빠르게 이동하고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통보를 받은 의원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영주, 박용진, 윤영찬 의원에 이어서 네 번째로 자신의 평가 점수를 공개한 송갑석 의원의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론조사가 들어간 지역이 공교롭게도 소위 말하는 비명계 의원으로 불리우는 지역에 집중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역시 또 그것을 입수했다는 매체에 의하면 31명이 뭐 거의 다 비명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정도면 공천 파동이라고 하는 말을 뭐 써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당의 공천은 투명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고
이런 느낌을 국민들한테 줬을 때 그 후보들에 대한 신뢰를 유권자들이 과연 가질 수 있겠는가. 네, 박영순 의원도 하위 20% 통보를 받았다고 전해지고요. 이렇게 하위 20% 통보를 받았다고 발표한 의원들 5명이 공교롭게도 비명계 의원입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우려했던 말 그대로 비명 행사가 그대로 구체화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뭐 이명박 공관위원장은 친명 비명의 구분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일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뼈아프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고 특히 송갑석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3년 연속 대한민국 의정 대상 수상자입니다.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뭐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 부의장이라서 당연히 국회 출석 일수라든지 비중이 굉장히 높고 의원 발의권도 높고 또 실제로 모든 의원들이 이게 근데 박용진 의원조차도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어떤 뭐 유치원법을 비롯해서 휘격한 말하자면 민주당의 혁신적인 어떤 상징과 같은 인물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면에서 과연 저분들이 과연 이제 정량적 평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정합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 간단하지 않은 문제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와 비슷하게 지금 현재 여론조사 기관의 선정성의 문제 근데 성남 지역에 있었던 그야말로 좀 PT를 통해서 선정되긴 했으나 실제로 그 민주당이 내부 규정을 바꿨어요. 그 업체 자체는 사실은 해당이 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유죄 판결 데이터가 유출돼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규정을 없애버리면서 집어넣었고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파장이 단순한 파장이 되기 어렵고 문학진 의원을 비롯해서 또 혹은 지금 현재 당의 원로들이나 김부겸 전 총리와 같은 분들이 굉장히 걱정할 일로 지금 가고 있다. 상대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 뭐 그것이 뭐 얼마나 이렇게 명확한 공천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당내에서 수용해가는 뭐 김성태 전 의원을 비롯해서 그런 분위기라면 민주당은 간단히 이러한 내용이 줄어들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송갑석 의원은 이 정도면 공천 파동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 공천이 아니라 시스템 숙청 정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의 차이가 국민의힘에서도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속으로는 굉장히 억울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이런저런 이유로 출마가 좌절된 사람들의 경우의 수가 다 다양하거든요. 한 가지 이유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민주당의 경우는 오로지 한 가지 이유입니다. 친명이 아니라는 거, 비명 내지는 친문이라는 거 그 한 가지 이유로 이 사람들을 본의 아니게 결속하게 만드는 심지어는 민주당의 나름대로 지분과 그 가치를 공유하는 원로들까지도 걱정하는 상황을 만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박용진 의원이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전화가 온 이명박 공관위원장한테 도대체 내가 왜 떨어졌느냐 했더니 이명박 위원장이 제가 지금 워딩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것과 관련해 갖고 지금 김영주 의원이 몇 가지 지적하셨듯이 도대체 공천을 누가 좌지우지하느냐. 지금 성남팀 얘기도 나오고 여론조사 기관도 성남시장 할 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지 기사가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걸로 봐서는 지금 분명히 이재명 대표가 시스템 공천이라는 미명으로 혹시 지난번 체포 동의안에 찬성했을 것 같은 사람들을 지금 일괄적으로 잘라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데 그게 그 당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 밖의 제3자들이 볼 때도 그런 의혹을 안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뭐 혁신을 얘기하고 또 뭐 가죽을 벗기는 개혁을 얘기하고 무슨 얘기를 해도 믿지를 못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마 또 요번에 그 10%에서 20% 대상에 찐명이라고 하는 사람 한두 사람을 살짝 섞어갖고 여기 보세요. 여기 친명도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한다 그래도 지금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민주당이 신인도를 회복하고 이 공천 개혁과 관련해서 이 파장을 줄이려면 진짜 이제는 드라마틱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지경까지 온 것 같아요. 네, 앞서 한보선 앵커가 얘기해준 대로
오늘 대전 대덕구를 지역구로 하는 박영순 의원이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고 조금 전에는 남양주 의뢰 국회의원인 김한정 의원이 자신도 10%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여러 의원들이 내가 하위 10%, 20%의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 박용진,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왜 하위 평가를 받았는지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하위 20% 평가의 기준에 정량 평가, 정성 평가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김영주 의원님, 일단 의원들이 문제 삼는 부분은 이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는 정성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그렇습니다. 정성 평가일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시기가 벌써 1월 달이 아니고 12월 달에 다 정성 평가가 돼 있는 상태고 그때 사실은 이제 말하자면 체포 동의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점이 맞물려 있는 시점이어서 과연 이제 그 속에서 과연 이제 정봉주 의원이나 정청래 최고가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하고 친하냐 안 친하냐가 사실은 그 속에 정성적 평가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이고요. 또 비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정량적 평가가 잘 나오더라도 실제로 정성적 평가가 제로가 될 수 있는 정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근태 전 의장님에 대한 정성적 평가 도덕 점수가 빵점을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어찌 보면 민주화 운동에서 굉장히 양심을 지키신 분에 대한 도덕 점수를 0으로 주는 그게 그동안에 우리나라 정당에서 있었던 일들이었기 때문에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것이 실제적으로 보면 많은 지금 이제 그 10% 20%에 당한 의원들은 정량적 평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량적 평가에서 내가 말하자면 송갑석 의원처럼 한국 의정 대상 3회 연속 수상이면 내가 10%고 20%면 그 나머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혹은 전체 299명의 국회의원들은 과연 몇 프로에 해당될 수 있느냐. 그런 문제에도 아무도 답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실제적으로 너무 지극히 말하자면 친이대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평가가 있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면이고 특히 대덕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명이라고 하는 박정은이라고 하는 대덕구청장을 집어넣기 위해서 혹은 남양주는 누가 될지 모르 김항전 의원 지역에는 최 누구를 집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문학진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 보좌관이 자기보다 20% 넘게 나온다는 것을 제 입장에서 내가 아무리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제가 활동했던 지역구에 자기 보좌관이 후보로 나왔는데 그 후보가 자기 국회의원보다 그 사람은 30% 자기는 10% 나왔다는 걸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여론조사 기관 선정부터 여론조사 데이터에 대한 부분까지 만약 내용으로 간다면 단순히 논쟁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우려할 지점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위 20% 통보받은 의원들이 지금 평가 점수를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당연히 정량평가뿐만 아니라 정성평가 점수도 공개하라는 걸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사실은 정성평가를 공개하라는 거죠. 정량평가는 계량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조작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든다면 출석 일수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얼마만큼의 입법 발의를 했는가 이런 건데 정성평가라는 건 진짜 이거는 엿장수 맘대로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과거에 말입니다. 교수를 뽑을 때도 정성평가의 그 미명으로 교수들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잘라내기도 하고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정성평가의 결과가 궁금할 거고요. 저렇게 되면 정성평가를 공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시끄럽게 되면은 당장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한강벨트에 가서 계속 공략하는 이유가 서울이나 경기와 같은 수도권은요, 솔직히 당락이 몇 표 차이로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지금 계속 10%에서 20% 있는 사람들 대체로 많은 수가 수도권 의원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이렇게 해가지고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 실패하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은 그 자리에서 끝났는데 왜 이런 무리수를 둔다라는 의혹을 스스로 사고 있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예. 자, 이렇게 하위 20% 통보를 받은 비명계 의원들의 반발에 이명백 공관위원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비명계 공천 학살이라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모든 공천 이 심사는 저희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밀을 지켜드린다는 그 의무와 그 배려 이것 때문에 일반에 공개는 못하지만 이의를 제기하시면 그분에게 평가 내용을 고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최종 명단만 받았습니다. 명단 유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명단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네, 비명학살은 없다고 하면서도 평가율을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는데요.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밑에서 실무자들이 명단을 만들어서 올리는 건데 그 명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유출은 없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명단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야기는 빠져나갈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요. 또 실제로 얼마나 초기부터 이 정량적 정성평가 자체를 이명백 위원장이 들여다봤는지 책임 있게 정리해 줬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들은 바로는 박용진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피드백을 받기로 나도 잘 모른다 이렇게 받은 거고요. 또 일부 의원들의 어떤 비정상적인 조사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을 함으로써 굉장히 더 의혹을 키우고 있어요. 그런 조사는 없다라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안규벽 전략공천위원장이 얘기했듯 우리는 그런 조사 안 했다. 한민수 대변인이 했다 그러면 어느 조사를 했다라고 해명해 주셔서 불을 끄야 되는 건데 그 부분 밝힐 수 없다. 내가 갖고 있는데 유출 안 됐다. 그거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 앞으로 정말 단순히 이것이 그냥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의혹을 더 키우는 답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정호김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지금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모든 공천 심사는 저희 책임하에 원칙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본인 책임하에 원칙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자기는 최종 명단만 받았다.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왜 임종석 전 의원 건과 관련해 가지고도 윤석열 정권 탄생의 그 원인 제공을 한 사람들은 출마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오해인지 이해인지 확산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명백 공관위원장에 대해서 정말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지금 공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론조사해 보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재명 리더십에 경도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젠가는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사람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가 재발 방지 운운하면서 또 얘기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학계에 계시다가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정치판의 매우 냉혹한 그 논리와 현실에 대해서 아직 다 자각이 안 된 것 같아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정직이에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면서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정치 권력, 당 권력에 이제 흔들리고 배려한답시고 이제 갈대처럼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거는 아주 그 임계점을 딱 넘는 순간 그냥 한 번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단체 행동을 할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이미 대중들로부터 전 민주당 공천 X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중도 무당층이 꽤 생겼을 것 같아요. 네.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민주당에서 공천을 넣고 파열음이 커지면서 원로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정세균,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공동으로 입장문을 냈는데 그 내용을 좀 소개시켜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여러 번 강조했던 시스템 공천, 민주적 원칙과 객관성이 훼손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당이 투명하고 공정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상황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총선 승리에 기여하는 역할을 찾기 어렵다고 본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이른바 친문계 의원들의 공동 행동 가능성도 나오는 상황 속에서 두 전직 국무총리가 이렇게 입장문을 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가 총선 승리에 기여하는 역할을 찾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어떤 의미라고 해석하시는지. 뭐 정세균 전 총리는 좀처럼 최근에 들어서 정치적 입장을 내지 않는 분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이런 발언에 가입했다. 그리고 문학진흥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헌정의 회장, 정대철 헌정의 회장님이나 건농합 공원 같은 분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빠져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뭐 김영주 부의장 같은 경우는 정세균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한두 분의 그 문제 때문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당이 거의 분당 지경까지 가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 다만 지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당에 남아서 조금 더 세게 가열차게 문제 제기를 하고 가령 뭐 여러 가지 왜 이 일이 이렇게 됐는가. 결과적으로는 당헌을 개정해서 너무 쉽게 말하자면 범법자들이 공천받을 수 있는 길을 틉고 혹은 부적격한 뭐 여러 가지 허술한 험결이 많은 조사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열었고 그 과정을 너무 쉽게 목도해 줬어요. 그리고 대의원제 폐지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었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친명 비명 후보 공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통합 비례정당에 있어서도 이건 거의 다 민주당과 진보당의 결합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번 선거의 핵심은 오히려 제3지대를 지향하는 정도의 15%가 넘는 중도층을 겨냥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진보당과의 손잡기라고 하는 건 중도층이 싫어하는 모양으로 더 총선에 등을 지는 승리와 등을 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저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게 비명계 학살 아니냐 이런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갈라치기를 해서는 안 된다. 환골탈퇴하는 과정이다. 국민 눈높이에 하는 공천을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두 전직 국무총리가 이렇게 투명하고 공정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별다른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두 전직 총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 눈높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고 상당히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국민 눈높이예요? 아마 그 본인 지지자들의 눈높이를 국민 눈높이라고 지금 착각하는 건지 아니면 애써 그렇게 자기 체면을 거는 건지 모르겠고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친명과 비명 뭐 친문을 지금 갈라치기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은 전직 총리가 당 내에서 무슨 힘이 있겠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친명인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당장 공천이 코앞에 있고 총선을 치러야 되고 50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도가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진작에 중앙정치를 하고 많은 경험을 했다면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걸 오히려 진작에 알았을 텐데 마치도 성남시에서 하던 걸 그대로 지금 이식했다라는 생각마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남팀에 뭐 이모, 김모 하면서 사람들 이름이 그대로 나오고 심지어는 여론조사 장비도 없고 지금은 안 한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뭔가 여론조사를 했다 그러고 또 그 여론조사를 뭐 당에서는 안 했다 그러다가 오늘인가요? 오늘 의원총회에서 안규백 조정식 사무총장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대체로 당에서 했다. 당에서 했으면 한 거고 안 했으면 안 한 거지 대체로가 뭐예요? 대체로라는 거는 이렇게 갖다 붙여도 되고 저렇게 갖다 붙여도 된다라는 소리인데 이런 식으로 당 운영하는 게 이게 정치라는 게 자기들끼리 지금 권력 운영하는 거에서 끝이지 않습니다. 지금 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유권자예요. 이런 차원에서 이 두 전직 총리는 분명히 사안이 심각하다는 걸 경고했고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이재명 대표는 어느 정도 선까지는 계속 밀어붙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힘의 관계를 누구를 통해서 저는 보느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통해서 봐요. 얼마 전에 이준석 사당화에 뭐 좋아요를 눌렀는데 알고 봤더니 고양이가 눌렀다고 뭐 그런 웃지 못할 일화가 나오던데 제가 볼 때는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매우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방법으로 이재명 사당화를 경고하기 위해서 이준석 사당화에 좋아요를 누른 게 아닐까라고 상상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이 과거 민주당 같아서는 벌써 들끓어 올랐죠.
시간이 좀 해결해 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호김, 김형주 전 의원과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